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조가 헌제를 옹립했던 것의 의미?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소가 헌제를 옹립을 하지 않으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헌제를 옹립을 함으로써 원소와 약간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그리고 어떻게 조조와 원소가 이제 뭐 타협을 하든 뭐 달래든 해서 뭐 양보를 해가지고 원소가 본격적으로 조조를 공격하진 않게 막는 것은 성공했고, 그러면 조조가 원소와 정치적 대립을 마무리 지은 후에 왜 유표를 공격하고 장수를 공격을 했느냐, 그 배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정리를 하려면은 유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고, 유표랑 장수가 어떤 관계고, 장수를 왜 공격했고, 이런 거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유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유표 어떤 사람이냐. 흔히 이미지가 좀 저거잖아요. 도겸 2세잖아, 이 양반이. 근데 우리는 이미 도겸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유표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닐 거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유표는 일단 142년생입니다. 142년생이면은 도겸이 132년생이고 조조가 155년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그 사이 정도에 껴있는 세대예요. 그렇게 되고 키는 8척에 이르렀고 용모가 온화하고 위엄 있으며 주변에 지지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인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한 경제의 사남 노공왕의 후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한 경제 어디서 많이 봤죠? 전한 경제의 9번째 아들이 그 사람이에요. 중산정왕. 그러니까 유비랑 대략 비슷한 데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황제랑 한 28촌 정도 되는 되게 먼 친척이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한 시절에 황족으로 안 쳤다. 예, 기억나시죠? 그리고 연주 산양군 고평현에서 자랐다라고 돼 있어요. 유표의 직계 조상이 그 노공왕의 아들 유교라고 돼 있거든요. 이 유교의 영지가 고평현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비랑 비슷하게 유씨 집성촌에서 자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비랑 되게 출신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지도 봐야겠다. 봐봐. 낙양이랑 거리를 보라고. 번둘이 유주의 탁군 탁현. 너무 멀어. 너무 멀잖아. 반면 산양은 엄청 가까워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씨 직성촌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유비는 저기 뭐 강원도 두메산골 이런 데서 자라는 애고, 이 양반은 그래도 한 경기도 의정부 정도에서 자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격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당대의 대학자 정현. 정현이 누구냐면 원소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상은 누구냐면은 순욱의 할아버지의 형제예요. 종조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촌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순상 등과 교류를 하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청류파 안에서도 되게 좌장급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고주준급이라는 그게 있는데, 뭐냐면은 당대 당고의 금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청류파의 3대장이 있고, 그 3대장 아래에 8고, 8주, 8준, 8급 이래가지고 당대에 유능한 청류파 학자들 이런 식으로 그 서열 같은 거 매겨놓은 게 있었어요. 랭킹 같은 거 매겨놓은 건데, 이 사람이 여기서 8급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청류파 랭킹 쭈루룩 매겨놓으면은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좀 알아주는 청류파 학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뭐 8급이랑 좀 뭐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 강화 8준이라는 게 좀 더 유명하잖아요. 강화 8준이 그 8급이랑 좀 인원이 몇 명 바뀌는 거 말고 다 똑같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 강화 8준에서는 유표가 짱이다, 이렇게 먹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청류파 안에서도 되게 알아주는 거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상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류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고의 금의 마수에서 당연히 피해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고의 금이 1차, 2차에 걸쳐서 일어났을 때 수도 밖으로 도망쳐서 두문불출을 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피해서 그냥 중앙에서 관직 안 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하진이 정권을 잡자 하진이 그를 직접 대장군 연으로 등용했다. 그러니까 대장군 부의 직속 부하, 그러니까 자기 직속 참모로 바로 등용을 했던 거예요. 거물급 인사에 걸맞는 대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북군 중후라는 자리에 임명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북군 중후는 뭐냐? 되게 오래전에 했던 건데, 그 조조가 동톡한테 받았던 효기교의라는 직책 기억나시나요? 이 효기교의가 포함됐던 그 수도 5교의 있잖아요. 수도 5교의. 얘네들의 정식 명칭이 북군이에요. 그래서
이 북군 중후라는 건 뭐냐면은 북군의 후가 감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방사 헌병대장,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방사 헌병대장이고, 효기교위에 비해서 체급은 좀 낮아요. 효기교위가 그 B2000석급인데, 이 북군 중후는 600석급. 그러니까 좀 직위는 낮은데, 그래서 뭐 효기교위가 뭐 출세가 보장된 대령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소령, 중령, 극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게 꽤 요직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네. 수방사 헌병대장이면은 파워가 없는 직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직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군 중후를 맡아보던 유표는 190년에 또 다른 직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 190년 이때가 어떤 시기냐? 장사태수 손견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형주자사 왕예와 남양태수 장자 등의 목을 치고 원술에게 합류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동탁 연맹이 뭉치면서 형주가 완전히 개작살이 났을 때 조정에서, 그러니까 동탁 정권이죠. 동탁 정권에서 유표에게 안남장군이라는 직책과 함께 형주자사의 자리를 줘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방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강남에 종적이 들끓고 있어 사태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종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평범한 도적대 이런 게 아니라 종이라는 게 가문, 일족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묘할 때 그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도적대가 아니라 자사 죽고 뭐 태수 죽고 이러니까 토착 호족들이 각지에서 자기네 무장 집단 모아가지고 자경단 비슷하게 꾸려가지고 여기저기에 막 난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난세가 열린 거지, 홍주에. 그래서 유표가 형주 자사가 있는 관아 어디에요? 제 장사 옆에 무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도를 봐야겠네. 난세 속의 난세. 장사 옆에 무릉에 저 치소가 있는데 이 치소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남군 사람 괴월, 양양 사람 채모 이 두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 괴씨 가문이랑 채씨 가문이 뭐냐면은 형주에서 제일 알아주는 호족 가문, 그러니까 제일 짱센 호족 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형북이에요. 양양 여기죠. 그래서 루트를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로 와가지고 이 형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저 미친놈들 무리가 이제 되게 강성한데 귀부를 하지 않는다. 어? 원술이 얘네들이 이용해버리면은 우리가 진짜 재앙을 당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괴월이 여기에서 오책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평화로운 시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인의를 앞세우지만 난세를 다스리는 사람은 권모술수를 앞세우는 법이다. 원술보다 우리가 이익을 줄 거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무리를 이끌고 얘네들이 귀부하러 올 텐데, 얘네들 중에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이렇게 하면은 일거에 평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괴월이랑 채모가 자기네들 이름으로 그 각 종족들의 우두마리들한테 그 연판장을 보낸 거야. 야, 그 모여가지고 우리 형주자사랑 단판 짓자. 우리가 형주자사 끌어내왔으니까 다 모여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 괴씨랑 채씨가 부르니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15명이 딱 모였는데 이 15명을 싹 다 잡아가지고 다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무리를 다 습격해서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이런 느낌이죠. 이게 뭐냐면은 유표가 군사적인 기반이 없었던 사람이잖아. 군사적인 기반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차선의 타협책을 쓴 거지. 그 일대에서 가장 잘 알아주는 호족들한테 내가 형주 자사로서 너네들한테 그 뒤를 봐줄 테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좀 해봐. 막 약간 이런 식의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주의 그 세력이라는 게 유표의 단독 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괴씨와 채씨 그리고 중앙에서 권위를 가져온 유표,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삼두 정치 형태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그렇게 돼서 종적의 우두머리 15명의 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오직 강하의 도적 장호, 진좌만이 양양성을 거점으로 삼고 버텼지만 이들이 괴월, 반개 등을 보내서 타이르자 결국 항복하게 되었고, 그렇게 강남이 모두 평정이 되었다. 여러 태수와 현령들은 유표의 유명을 듣고 대부분 인수를 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유표는 양양에 진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주를 먹었던 거예요. 삼두 정치를 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표라는 사람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단 한 번의 칼만 휘둘러서 이 거대한 형주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되게 엄청난 장면이면서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표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장면? 그런 거라고도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앞에서 유표의 정치체제가 유표의 단독 정치체제가 아니라 유표, 괴씨, 채씨의 삼두정 체제에 가까웠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호족들한테 크게 의존을 하는 형태의 정치체제는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는 거에는 되게 적합해요. 그리고 체제를 완비하는 거에는 적합한데 뭐가 문제냐?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공격하는 거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표의 한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조랑 다른 점이 조조는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반동탁 연맹할 때 영천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가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5,000명이라는 의병대를 모았잖아.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무관이었을 뿐더러 집안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군대 세력을 만들 수가 있었고 하우돈, 하우연, 뭐 조인, 조홍 이런 식으로 친위 세력들도 많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순욱이라는 호족을 포섭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조는 정복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은 연주에서 진궁이 난 일으켜가지고 연주 호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개박살 냈잖아. 근데 그거를 진압을 하고 연주에 다시 주인으로 자리매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숙청의 효과를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집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방 호족들을 숙청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조조는 어떻게 보면은 전화이복식으로 호족들의 대갈통을 깨놓은 셈이 되었다. 이런 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조랑 유표가 달랐던 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유표가 형주에서 가만히 사태를 관망하기만 했다, 우유부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인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출신 자체가 무관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학자 출신이라서 자신의 손으로 정복해서 형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니고 형주에 왔을 때도 뭐 평화로운 시기에 와가지고 자기 기반 닦고 이럴 상황도 아니었고 서주의 도겸, 유주의 유 이런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형주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호족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었던 거라고. 자, 아무튼 그렇게 돼서 190년, 91년 그동안 유표는 괴씨와 채씨들의 도움을 받아서 형주를 완벽하게 진수를 하게 되고 이 뒤에 유표가 취했던 포지션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192년에 동탁이 죽고 이각 곽사가 정권을 잡은 직후에 조정에 공무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때 진남 장군, 형주목, 성무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앞에랑 뭐가 다르냐면은 안남 장군은 그냥 자포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직책이 아니야. 정식 직책이 아니라서 그냥 군사적으로 그냥 너는 안남 장군이다 이거 떨렁 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남 장군은 뭐냐면은 이게 진사 장군이라고 있거든요. 진남 장군, 진동 장군, 진서 장군, 진북 장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장 진이었다가 이제 준장 진짜 다 왔다 이런 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주 자사에서 유주 목으로 올랐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목은 주자사에다가 군사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승진한 셈입니다. 이렇게 됐고 이 뒤에 194년의 기록입니다. 익주목 유원이 이때 죽고 유장이 집권을 하였다. 그래서 익주의 호족인 감령이 네, 아시죠? 네, 나중에 오나라에서 그 최고의 무장 자리에 오르는 그 감령입니다. 감령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유장에게 토벌당하여 이제 유표에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때 이 감령이 우리는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해적 출신이고 해적질 하다가 유장한테 덤벼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때 기록을 보면은 감령이 조정에서 명령을 받은 입주 자사를 끼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 기록이 뭐 호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해적이 도적질하다가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되게 높은 시기에 있던 엄청난 호족이고 조정에 있던 입주자사 데려다가 바지로 세우고 공격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그 반단으로만 볼 수 있는 엄청난 작전이었고 이때 이 작전이 망하고 나자 감령이 유표에게 도망갔다. 이런 거를 보면은 유표가 어느 정도 얘네들을 뒤에서 밀어줬던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음모론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은 유표 입장에서 유장은 어떤 거냐면은 나 말고 또 다른 유씨 군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뭔가 냄새가 나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유표가 차도살인을 노렸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4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때 뭐 유장이 형주 북쪽 경계선에 군사를 배치했다 이런 기록까지 나오는데 그 뒤에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형주와 익주 사이에서 좀 마찰이 있었지만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고 아무튼 형주와 익주가 서로를 경계는 했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194년의 일이고 자 196년
천자가 허도로 자리를 옮기자 유표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는 한편 북쪽의 원소와도 동맹을 맺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표는 이미 진남 장군의 형주목의 후작자리 받고 있으면 이미 조정 안에서는 엄청 높게 취급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조조가 원소랑 대립을 하고 있는데 조정의 공물을 바치면서 한편으로는 뒤로 원소한테 손을 뻗어가지고 원소와 손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자면 중기배교, 나쁘게 말하면 간제비죠.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둘 중에 좀 간 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기록을 더 보면은 장제가 군사들을 이끌고 형주 경계에 양성으로 쳐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은 여기 남양입니다. 그러니까 장안에서 도망을 치던 장제가 남양을 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서 유시에 맞고 죽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 난전 중에 죽었어요. 화살을 맞고. 그렇게 돼서 형주의 관리들이 모두 이거 도적대의 무리 섰습니다. 유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랬는데 유표가 여기서 갑자기 대뜸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거는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곤궁에서 찾아온 손님인데 그 사람을 대접하기는커녕 싸움이 벌어졌으니 이거는 축하를 할 일이 아니라 조문을 보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장제 군사들한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장제의 무리들이 모두 기뻐하며 유표에게 복종하였다. 그리고 이 장제의 무리가 바로 장수, 장제의 조카였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들을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표는 조조, 원술, 헌제 쟁탈전 가운데 그 혼란해진 틈을 타서 장제 등의 반조조파 측의 패잔병들 있잖아. 걔네들은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위쪽에 있는 원수한테도 사신을 보내서 야, 내가 지금 조정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데 나는 조조편도 아니고 당신이랑 오히려 같은 편이니까 잘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조조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눈엣 가시인 거야. 선 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게다가 이 장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헌제를 끼고 국정을 논란했던 간신들, 이각 곽사 장제의 무리의 후계자. 그러니까 지금 허창이 어디예요? 허창이 여긴데 바로 옆에 남양에 장제의 무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유표가 여기다가 장제의 무리를 심어놓은 거야. 이거는 지금 조조 입장에서는 공격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조조는 여기에서 당연히 유표랑 전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조는 지금 원소를 건드릴 때가 아니고 나의 적은 지금 유표다. 딱 대라. 이렇게 되고 유표도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완성의 장수를 두고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7년 초에 있었던 완성 전투인 겁니다.